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김혜경입니다. 인권 21년도 인권 옹호자 포럼의 세션 1 여성 부분을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주제는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인데 최근에 인터넷의 확산과 휴대폰의 급진전으로 인해서 온라인상의 성폭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특집으로 해서 3편의 발표문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전주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권지현 센터장님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권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은솔 10대 지원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 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은솔 활동가입니다. 네, 다음은 전북해바라기 아동센터 김미숙 부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발표하게 된 김미숙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자로 한 분이 오셨는데요. 전북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이주희 경위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성폭력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위 이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참석자들이 소개되었고요.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세 분의 발표가 15분 남짓씩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토론자 분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게 종합 토론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시청자분들께서 실시간 댓글을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자 하면은 거기에 열기에 더해서 여러분들도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나면은 꼭 의견을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무슨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거 당선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발표하시는 분들은 정면에 모니터가 있고 이제 마우스 같은 컨트롤러로 조정하면서 화면을 보고 말씀하실 텐데 너무 화면에만 몰두해서 말씀하시면 조금 지루한 표정이 나오니까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발표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방송으로 발표자와 수어 통역, 자막 화면이 동시에 나가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이 의견을 줄 수 있으시고 댓글 인증 이벤트에 참여한 커피 쿠폰이라는군요. 네, 커피 쿠폰도 가져갈 수 있답니다. 네. 그러면은 순서를 먼저 전주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권지현 센터장님께서 하실 건데요. 이분의 그 발표문을 제가 먼저 메일로 받았는데 발표문 색깔이 너무 바탕 색깔이 어두워서 조금 약간의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주제가 너무 불편한 거구나. 너무 불편하고 누구는 이거를 놀이로 알고 했겠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그 어려움과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살을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자살을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내일까지 해서 여러 가지 세션이 있지만은 저희 세션이 가장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의 주제가 다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아마 발표자분도 그런 범죄와 싸우느라고 너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그래서 자료 화면이 좀 어둡게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저 혼자 그냥 생각해 봤는데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권지현 센터장님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권자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인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용어와 관련한 설명을 좀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젠더 기반 성폭력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잠깐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면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 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촬영물을 기반으로 한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촬영물을 유포 협박, 합성, 소지 구입, 저장하는 행위, 그리고 언어를 기반으로 한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는 이 디지털 성폭력 중에서 법률에 따라서 성범죄로 인정되는 일부 디지털 성폭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 조항으로 보면 법정 용어죠. 비동의 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을 합성 편집, 유포 협박,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뭘까라고 하면 피해가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은 뭘까라고 하면 기술 발전에 의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젠더 기반 폭력이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크게 여성 긴급전화 1366,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최근이죠. 한 3년 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 역할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삭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포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성범죄, 그러니까 유포 피해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지원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현재 무료로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긴급전화 1366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24시간 위기 상담을 하고 있고 긴급 보호나 시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오늘 자리하신 해바라기 아동센터도 있는데 지금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기형, 통합형, 아동형이 각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곳들이 있고 아동형은 여기에서는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에는 지금 전주와 군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가 있는데요.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곳이라서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등 사건 지원들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해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과 과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수사기관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오늘 또 토론자로 경찰청에서 오셔서 이따가 이야기를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이버 범죄 수사와 성폭력 조사의 이원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성폭력 사안임에도 성폭력 피해자 조사나 수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도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저희가 초창기에 이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폭력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 제도, 그리고 가명조서 작성, 진술 녹화, 여경 배석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과 같은 이런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받기도 하는 과정들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전담팀이 어쨌든 이제 설치가 되었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피해자 조사 준칙을 충분히 좀 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상담소에서의 고민은 이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곳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정보나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 연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어떤 법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법을 잘 아시죠,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하지만 이게 피해자에 대한 이해,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 피해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이제 지원하면서 저에게 어떤 수사관님께서 이제 자료 요청을 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피해자로 하여금 2차 피해일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맞닥뜨리기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지원을 충분히 해보지 못한 경험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교육들이 좀 섬세하게 치밀하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 최근에도 이제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서 이제 전북 지역에서도 나름 사건들이 있으면 이제 보도를 하고 이제 피해자 사건과 관련한 어떤 재현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좀 살펴보면 가장 컸던 부분이 바로 몰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기 이제 예시로 나와 있지만 몰카가 아니고 불법 촬영이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카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치를 통해서 실제 그렇게 몰카라고 작성한 기자분들에게 전부 다 그것이 왜 몰카가 아니고 불법 촬영인지에 대해서 보도 준칙을 좀 지켜달라고 하는 요청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현 과정에서의 문제는 굉장히 피해자들의 상황을 어떤 프레임을 정확하게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해자들이 늘 울고 있는 모습이나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로만 보여주는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아까도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서 이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이제 미성년자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 및 삭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법정 대리인, 보호자가 없으면 법률적인 어떤 것들을 하기도 어렵고 상담이나 삭제 신청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피해 촬영물을 또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는 사전 추적 도입을 해서 미리 삭제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담을 24시간 상담 및 삭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라고 해서 2021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역사회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특별히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전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금 이 지역 특화 상담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성폭력 상담소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삭제 지원과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방심이나 이런 곳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그러니까 삭제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의 상담소하고 조금 다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피해자를 사실 뭐 디지털 특화 상담소를 하기 이전부터 이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은 만나왔지만, 이제 특화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기관들에서도 많이 연계를 좀 해주셔서 만나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유포 피해자의 경우에 재유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삭제 지원이나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개인 서버를 비롯한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플랫폼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완전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고통이 끝난다, 뭐 불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전 촬영물, 그러니까 촬영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에 촬영됐을 때 본인도 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상담자를 비롯한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이죠. 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촬영물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고소 자체를 꺼려하거나 상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이 드러난 촬영물의 경우에 이제 지인들이 보고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이후에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성형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운영지침상에서의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외과적 손상을 입어서 성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피해자가 전혀 어떤 내외과적으로 손상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라서 이걸 수술을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지원에서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말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주변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이게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대부분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부모가 대체로 그냥 무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알려지는 거 원치 않는다, 이 지역 좁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사실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무마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보호자가 사실상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없어서 굉장히 많이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저는 전북 지역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폭력 상담소가 전주시를 비롯한 시 단위에는 전부 다 그 여성폭력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군 단위에는 어떠한 상담소도 없어요. 성폭력 상담소, 가폭 상담소, 뭐 성매매도 당연히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거리적으로 이미 접근의 용이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또 특성은 10대와 20대가 많은데 대부분 굉장히 좀 열악한 경제 상황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존의 상담소에서 출장을 나갈 수는 있지만 이 피해자가 직접 오고 가는 어떤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가까운 상담소라고 할지라도 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지금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 피해자들을 찾아가는 상담소를 만들어 주시든 아니면 지금 기존의 상담소들이 찾아가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인력을 보충해 주시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여가부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그 피해 지원 중에서 지역 특화 상담소라는 역할을 부여받아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일이 일단 삭제 지원이기 때문에 그 영상 불법 성착취물을 지우는 역할도 많이 해주시고 수사기관에 동행할 때 동행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간의 변화도 일어나가지고 청소년 피해자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굳이 받지 않고도 상담 받으러 갈 수 있는 정도의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좋은 준칙들이 세워져 가지고 잘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의 심각성만큼이나 이제 또 발빠르게 대처를 하려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이제 논문들을 발표문들을 보면서 해결의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10대 지원팀장인 전은솔 선생님입니다. 10대를 하고 소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젊은 팀장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15분 남짓의 시간을 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채팅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런 현장을 이제 발로 뛰지 않고 손으로 모니터에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착취 실태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은 전은솔입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 10대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왜 온라인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이시는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저희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된 경로를 보게 되면 상담 인원 70명 중에 68명이 온라인을 통해서 유입이 됐어요. 이 온라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도 채팅 어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이외의 소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오픈 채팅 등의 SNS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도 이제 작년에 전주시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5명의 인원이 저희 센터에 배치가 됐고요. 그래서 약 4개월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온라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했었던 활동은 온라인 중에서도 이제 채팅 어플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 그리고 그 다음 장까지 해서 채팅 어플 하나를 한 장의 이 A4 용지를 꽉 차게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요. 중요하게 봤던 건 인증 절차가 있는지, 캡처가 가능한지 등등의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입을 할 때에는 가입 가능한 최소 연령 그리고 여성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이어서 저희가 했었던 그 활동과 관련이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전체 저희가 그 여가부에서 조사한 채팅 어플은 훨씬 많지만 그 중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었던 90개의 어플 중에 53개 어플이 인증 절차조차 없었어요.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닉네임, 성별, 나이, 그리고 지역 정도의 그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곧바로 채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인증 절차가 있었던 35개의 채팅 어플의 경우에도 가입을 일단 하면 저희의 나이나 성별 등은 임의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 채팅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도 개인 정보가 다 거짓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캡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화면을 스크린샷을 할 수 없는 채팅 어플도 90개 중에 28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개인을 특정할 수도 없었고 캡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채팅 어플은 그 개인 간의 채팅 상황을 종료하고 그 방을 상대방이 나가게 되면 채팅 내용이 남지 않고요. 내가 누구하고 채팅을 했었는지 그 목록조차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피해자들한테 불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리고 원치 않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채팅 어플도 90개 중에 16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봤었던 거는 수익 구조였는데요. 90개 어플 중에 74개가 유료 충전이 됐어요. 유료 충전이라고 하는 게 최소 저희가 충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봤을 때에는 1,000원에서부터 11만 원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채팅 어플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을 벌고 있는 구조였다는 거죠. 유료 충전을 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서비스를 좀 더 VIP라고 해서 제공받을 수 있었고 무료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출석 체크를 잘 하거나 아니면 그 이성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개인 사진을 프로필을 올린다거나 영상 통화를 한다거나 등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했을 때 보상으로 무료 충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적한 포인트들은 결국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채팅 어플이 18개였는데요.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채팅 어플에 들어가서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했을 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이나 심지어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는 채팅 어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청소년들의 유입을 조장한다고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팅 어플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엔 돈을 벌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발견됐던 것은 다수의 채팅 어플을 결국엔 같은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거나 회사의 이름이 다른데 이메일 주소가 같거나 그러니까 소수의 운영사들이 비슷한 채팅 어플을 계속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활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했던 게 구매자를 압박하고 신고하는 활동이었어요. 저희가 이 모니터링을 하는 도중에도 어린 나이로 여성으로 이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수도 없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저희는 일단 저희는 청소년이라고 안내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그 메시지를 주었을 때에 신고를 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안내한 멘트는 사실 되게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벌금에 처하거나 성착취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인의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저희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대응 멘트 이외에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희한테 주었을 때 그거에 대해 적절히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단한 답변을 준비했고요. 그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냐 이렇게 나한테 그러지 말고 청소년들이 문제다 등등의 메시지를 계속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신고 조치를 했었던 건수가 보시면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을 계속 받는 거는 사실 이분들한테 되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심리적 외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4시간 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누적 건수가 303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신고를 한 248건은 당연히 신고 조치되었지만 비신고된 경우는 문제가 없는 대화를 했기 때문에 비신고가 된 게 아니라 중간에 대화창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신고조차 할 수 없이 그냥 상황이 종료된 건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 채팅방을 종료하고 방을 나가게 되면 저희는 그들을 찾을 수도 없고 그들을 신고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뭐 어떤 말들을 도대체 하길래 뭐가 문제라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저희가 이제 그 기록을 했었던 문장들을 좀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말씀드리자면 어제도 15살이랑 섹스했는데 안 걸렸다. 그 매뉴얼대로 보내니까 미성년자가 성인 사이트에 왜 들어왔느냐라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채팅 어플에 들어갔는데 이 이용자들도 이거를 성인 사이트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위를 하면 문화상품권이나 계좌이체 해주겠다. 자기는 합법이고 무고죄나 협박죄로 너를 고소하겠다. 만남 안 할 거면 접속하지 마라. 여기는 그런 사람들 뿐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보냈던 문장들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신고 활동을 하는 게 저희들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고를 해도 그 사람들은 마치 저희를 비웃는다는 듯이 저희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본인이 신고당한지도 모르고 계속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그 아이디는 같은데 뒤에 숫자만 1, 2, 3 바꾸면서 계속 활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었고 거꾸로 그들이 이제 저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저희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도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활동 아이디를 쓸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저희가 조금 공식적으로 상당 기관의 계정으로 이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좀 모였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운영사들한테 메일을 보내자.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었던 거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용 정지를 당하거나 차단된 그런 계정에 대해서는 그런 명단을 좀 공개를 해서 채팅 문화가 자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신고한 그 진행 상황이나 사후 결과에 대한 확인 정도는 가능하게 하자. 그리고 상당 기간의 계정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저희가 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던 9군데 빼고 81군데에 보냈는데 답변 5군데에서 받았어요. 되게 미비하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전에 했었던 활동을 좀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실제 그들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를 저희가 답변을 받았었던 그런 활동에 좀 의미성을 부여하고 싶고요.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의 계정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협조한다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먼저 상당 기간을 찾아가거나 전화하지 않잖아요. 검색부터 하죠. 그래서 청소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채팅 어플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일단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 질문을 올렸을 때 저희가 답변을 주기 위해서. 근데 채팅 어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함축적이고 은유적이고 뭐 초성을 쓴다거나 영어의 앞글자만 따서 쓴다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쓴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은 사실상 지식인에서 저희가 찾지는 못했고 좀 그 네이버에서는 정제된 단어들을 검색했을 때의 질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답변을 달았던 총 건은 93건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거는 알바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출이었고 그 다음이 아청법, 스폰 성매매, 조건 만남, 영상 강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안전한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전한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쉼터가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저희의 주장을 좀 반증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답변을 달았던 그 올라왔던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랜덤 채팅으로 오빠를 만났는데 처음엔 착해 보였고 드라이브만 하자고 했다. 되게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결국에는 이제 오프라인 만남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실제 만나보니 18살이면 다 컸다. 자꾸 야한 얘기를 하면서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같이 자자고 제안을 계속 했었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달았던 활동은 비단 이 질문을 올렸던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친구들도 검색을 해보고 이런 데에서 뭐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에게 그 이후로도 종종 다른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억울하다 하는 가해자의 글이에요. 자기가 어떤 청소년들이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됐는데 이미 경찰에 걸렸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근데 초범으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라는 글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서 뭐 아청법이나 뭐 청소년 성매매 이런 것들을 검색했을 때 청소년들이 어떤 질문을 올렸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글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게 뭐 예를 들면은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했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그러니 이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청소년인지 모르고 내가 조건 만남을 했는데 내가 처벌받느냐. 이런 글을 올렸을 때예요. 답변을 그 전문 법률 사무소 같은 데에서 굉장히 신속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달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에 연루되었지만 이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나중에 더 뭐라고 하죠?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달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년의 활동을 마칠 때쯤 정책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 12월에 시행이 됐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이 채팅 어플이 본인을 특정해야 하고 대화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친구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는 랜덤 채팅 앱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이 돼서 청소년의 이용을 차단한다라는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궁금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이게 변화가 됐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채팅 어플이 어떻게 됐을까?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던 90개의 어플 중에 운영이 중단된 게 33개였고요. 현재 57개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채팅 어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마도 관리가 되지 않는 채팅 어플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가 되어 있는 채팅 어플이 22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해 매체물 표시가 없더라도 기존에 없었던 뭐 청소년 정책 담당자 이런 직함이 생겨서 청소년들에 관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그 책임자의 이름이 써 있기도 했고, 그리고 채팅 어플에 들어갔을 때 1388이나 사이버 경찰청의 배너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유의미했던 거는 인증 절차가 작년에 90개 중에 인증 절차가 없는 채팅 어플이 훨씬 많았는데 현재는 80%가 넘는 채팅 어플이 인증 절차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캡처 기능이나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기능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80% 이상을 갖추고 있는 걸로 보아서 그 3개의 기능은 대부분의 채팅 어플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료 충전이 가능한 채팅 어플, 그리고 그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 그거에 관해서는 크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정책이 변화됐지만 채팅 어플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어요. 작년에는 여가부에서 조사했을 때 전체가 346개 확인이 됐는데 올해는 408개라고 하면 50개 정도가 증가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채팅 어플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어플을 뭔가 개선하고 이러는 방향보다는 그 뭐 간판만 바꿔서 비슷한 형식의 채팅 어플을 또 다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기반해서 하는 대화 서비스나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이 되는 대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개인 방송이나 게임을 했을 때 옆에 채팅방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채팅방에도 뭐 예를 들면 자위 영상 판다, 아니면 사진 구한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이런 부분은 불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처음부터 이 부분은 염려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폰에 있는 앱스토어 기반이냐, 아니면 그 갤럭시 핸드폰에 있는 그 플레이스토어 기반이냐에 따라서 외국 기반일 경우에는 청소년을 그 상정하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기반은 만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가입을 하고 이용을 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8살인데 생일이 지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용이 가능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청소년의 이용을 차단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을 했을 때 안전하고 그런 채팅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인 거지 청소년의 이용을 차단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4개월 정도 집중적인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한 2개월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채팅 어플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채팅 어플에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아마 이 활동 영역은 계속 확대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악성 이용자에 대한 신고나 대응 활동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죠. 근데 이 활동들이 어떤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사실 1년 아니라 사실은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들인데, 현재는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전문 상담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에서 상담 활동을 했을 때 실제 청소년들이 어떤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했을 때에는 그 청소년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로 연계를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전문 상담 인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너무나 확장되고 있는 온라인 기반으로 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으나 우리가 잘 모르는 주제를 상당히 상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시간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청소년이라는 것 때문에 이 주제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잘 먹어서 이제 발육도 좋고 뭐 몸은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 가지 정보나 또 이제 가정에 그 의지해야 되는 조건이나 실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어떤 실정이나 등등을 고려할 때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집단을 그렇게 숨어서 이제 끌어들이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식의 문화가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증가 속도는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은 진짜 그 요온의 불길처럼 더 번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법이 조금 무서우니까 그 청소년 보호법에서 그 이제 유해 매체물 그 지정하는 기준으로 아까 뭐 3가지가 나왔잖아요. 뭐 그 본인을 특정한다든가, 아니면 화면 캡처를 하게 한다든가, 신고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든가, 그거 3개가 몽땅 있어야지 한 개라도 빠지면 유해 매체로 선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그 이제 그 항목들을 갖추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법이 좀 필요하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맨 후반부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을 유입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가 최선책이냐라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그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더라도 피해와 착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그 환경이 돼야 되는 것이 더 그 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얘기라서 나중에 토론 시간이 더 여유가 되면은 얘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25분이 넘었는데 저희가 5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너무 극악무도해서 도저히 그 길을 닫아버리고 싶은 사건이 바로 N번방 사건이었죠. 그것을 분석하면서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발표문이 전북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부소장님이신 김미숙 선생님입니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북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사실상 2018년도, 19년도를 경유하면서 SNS나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이 굉장히 아동 청소년 사이에서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던 사이에 N번방 사건이 터지게 돼서 저희가 이거를 좀 주목해서 보기는 했으나, 실제로 이제 저희 해바라기 센터 안에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된 그 피해자가 우리한테 치료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조사할 때는 신문 기사하고 실제로 이제 법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쭉 검토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법 제도와 방안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그 시간으로 좀 할애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료는 조금 부실한데 제가 좀 잘 전달하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군 단위에서 그 성폭력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교통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해바라기 센터가 전라북도에 3곳이 있는데 그 3곳에서는 사실 치료 동행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까지 가서 그 아동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희 센터로 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지원하니까요. 그거는 조금 감안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이제 거의 축약적으로 조금 나타났는데, 제가 좀 바라보면 이제 그 기사나 이런 지금 현황을 좀 알려진 현황을 중심으로 좀 바라보면, 이 제 화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N번방 사건의 주역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갓갓하고 조주빈이 있는데, 갓갓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N번방을 개설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이 N번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어떤 29세 남성에게 그 온라인상으로 지시를 하고 17세 여성을 모텔이나 뭐 이런 곳에서 주차장에서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고 그거를 불법 촬영해서 유포한 혐의를 갖고 있죠. 근데 이 건이 이제 알려진 것으로는 3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처벌한 내용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에서 음란물 유포죄, 강요죄, 협박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이렇게 해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현특혜입니다. 지금 1심에서.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조주빈은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그 공범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어떻게 모집을 했냐면 고액 알바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건 만남이나 스폰 알바 이런 것들을 구하는 여성들이 이제 주요 타겟이 대상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상황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속았어도 이게 원래 성매매 상황에 노출된 거여서 피해자의 그런 상황을 좀 악용한 사례여가지고 정말 너무나 죄질이 악랄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열고 최초로 신상을, 성폭력 범죄자는 신상공개는 좀 안 하는데 최초로 좀 신상공개하게 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뭐
그 고액 알바 모집해가지고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조건 만남을 가장해가지고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연락처를 요구해가지고 이것을 뭐 유포할 때 전체를 다 공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밝혀진 피해 여성만 해도 74명이 넘고 그 중에서 22% 16명 정도가 10대 여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경찰에 신고한 건수는 6명 정도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되고 매번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굉장히 곤욕스러운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곤욕스러움은 아픔 같은 거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거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이런 거가 있는데요. N번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전은수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카카오톡과 유사한 메신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N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피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보다는 더 훨씬 악랄한 게 이제 박사방인데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피해 촬영물을 협박하겠다고 유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지금 이게 N번방뿐만 아니라 빨간방, 뭐 놀이방, 박사방, 지인 능욕방, 최근에는 이제 김영중 사건까지 본인이 여성으로 가장해가지고 1,300명의 남자의 나체를 SNS에 유포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이미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그게 온라인 뭐 지금은 뭐 유튜브, 트위터, 뭐 이건 성인 사이트 이런 것들은 뭐 말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스코드나 온리패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화상통화나 화면 공유 기능이 가능하면 언제든지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절시키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을 해서 작년도에 3월 25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3,575명을 적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적발한 것 중에서 가로로 쳐 있는 게 이제 구속 인원이거든요. 구속 인원인데 구속 인원은 놔두고라도 실제로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수사본부가 작동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제작 운영, 판매 유포, 구매 소지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항목을 다 놓고 봤을 때 이 1년의 선상에서의 가담자가 26만 명에 육박할 거다라고 추정을 했었던 거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결과는 3,500명 정도에 그쳤다. 그래서 좀 저가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결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피해자 중에서 1,154명인데 그때 10대 피해자가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의 연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가 10대, 20대고요. 이게 크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실제로 누구나 다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여기에 가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게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동 청소년 대상 협박 강요해가지고 한 성착취물도 구체적으로 보면 1,000건, 2,000건 가량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뭐 강간문화, 그러니까 여성의 성은 사고팔 수 있다. 또는 뭐 여성의 고통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토대, 이걸 이제 강간문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사회에 깊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소란에 아니면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나 성착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누구나 디지털을 익숙하게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포주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게 그거였잖아요.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공고히 하는 것은 남성 중심의 기술, 뭐 지식, 기반, 이데올로기, 제도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공고히 하는 것은 폭력이나 억압의 기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력이나 억압의 기제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근절해야 된다고 그동안에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N번방이나 박사방, 노라방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진짜 그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굉장히 저는 주목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산업 구조, 예를 들면 디지털이라는 산업 구조 안에 그 여성이 재화 형태로 거기에 편입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 성착취가 가능해진 이 구조, 그래서 이 구조를 주목해서 이거를 단절시킬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제2의 N번방, 제3의 N번방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는 그냥 누구라도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추측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온라인 그룹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희한테 피해자로 오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예쁘다 이렇게 굉장히 신뢰감을 형성한 다음에 사진을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협박하고 또 이제 만나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또 온라인 상에서의 이 관계가 오프라인으로 연결돼가지고 직접적 성폭력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까지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텔레그램방, N번방 이후에 그동안에 여성들이 끊임없이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한 법조항들이 좀 개선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법조항 개선을 좀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한 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 10년간 가장 증가한 범죄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성매매, 알선, 아동 성착취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재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 그 범죄 백서에 작년도 범죄 백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다행스럽게도 N번방 이후에 개정 작업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 제작 배포 등에 대한 개정, 그다음에 형법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아까도 꾸준히 설명드렸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지만 불법 촬영물, 불법 입법물 소지, 구입, 저장, 시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통신 매체 음란, 이용 음란과 관련된 내용도 그 벌금형을 상향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내가 내 몸을 촬영해서 이거를 다른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걸 만족할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 모두 다 이제 처벌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잘 정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강제추행, 유사강간, 공소시효가 배제된 게 있고, 그 다음에 형법의 내용을 보시면 형법에서 이제 13세에서 16세가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이 16세, 13세 사이의 여성 미성년자 간음 추행한 사람들이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는 처벌하는 조항을 좀 신설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강화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6세 미만까지는 일정 정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에 가담이 됐어도 보호하는 이런 형태로 내용들이 조금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좀 변화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쭉 이제 N번방 사건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법 제도에서 좀 부분적으로 정비가 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는 조금 한 번 더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예측하듯이 실제로 만족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질 권리를 위한 지원기관은 아까 권지현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이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전한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한 대책 어떻게 볼 건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들이 설명했던 거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디지털 성착취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안에서 여성이 재화가 되고
성매매와 유사한 형태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착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한 대책이 제가 깊이 고민은 안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유장 수사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모니터링도 가능해야 되고 신고와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산업에 가담하고 있는 산업 구조 있잖아요.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게 비록 외국에 서버가 있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작동이 됐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그 1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알기로 저희 상담으로도 온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남자 10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SNS를 통한 음란 유포와 관련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상담으로.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한 법 제도와 방안이 구체적으로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성착취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관계, 그러니까 생산하는 관계, 그다음에 생산, 유통, 참여,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다수 참여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뭘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되는 게 이제 그 조주빈 같은 경우는 악마의 삶을 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기에 20, 30대의 평범한 악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평범한 악마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이게 악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오프라인 상에서의 그 개인의 삶과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의 삶이 너무 다른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삶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찰도 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앞에 주제들도 더 결국 구조적인 문제였지만 특히 김희숙 선생님의 발표는 N번방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제 불법 성착취물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면서 계속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를 손을 볼 수 있는 이제 디지털 산업의 생태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구조적인 차원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경위님 한 분이 세 분의 이제 발표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토론을 하시게 되어서 무척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시간을 글쎄요 한 15분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까 혹시? 저기 조금 더 크게.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켜서 제가 이제 그 나머지 분량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제가 수사하면서 그동안 느끼는 바를 앞서 세 분 발표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N번방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정말 놀라웠고 사실 좀 눈물도 날 지경이었거든요. 너무나 좀 실제로 조주빈이나 가까시 제작한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온라인상이 아닌 실제로 피해 청소년들이 강간당하는 그런 상황을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이렇게 많이 사실은 더 그 전에 발생을 했겠지만 이제 신고도 자주 되고 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더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아동 범죄 사건이 더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신고 그다음에 검거도 상당히 저희가 작년에 많이 이뤄낸 성과지만 요게 사실은 발생 건수에 비해서 저희가 검거하는 건수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검거하는 거에 비해서
이 발생률이 많고 또 신종 또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 예방한다는 게 항시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찌됐든 간에 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삭제 차단하는 게 제일 큰 좀 이렇게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검거할 경우에는 아주 강한 처벌을 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 사실은 대부분 가해자가 남성이거든요. 그 어떤 여성의 성에 대한 어떤 존중함, 이게 또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의식 변화가 있어야 이 좀 범죄가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까? 네, 네. 예, 되게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은 그 수사하시다가 아 이거 내가 생각해도 참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다, 이긴 사례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기억이 나시면은 조금 그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고등학교 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 자퇴한 한 여성이었는데요. 이제 집을 나와서 가출을 해서 이렇게 모텔이나 뭐 이렇게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결국은 랜덤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만난 남자들과 잠시 동거를 하면서 어떤 불법 촬영을 당하고, 그리고 또 원하지 않은 또 성착취물이 이렇게 제작되게 되고, 또 이런 영상물이 또 유포까지 된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해자도 검거하는 한편 이제 또 이런 상황이 계속 그 지속이 된다면 또 그 학생은 계속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저희가 그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이 학생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떤 그 미용 기술을 배우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결국 미용 학원을 다녀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그래도 어떤 피해자 보호가 결국은 이 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여건까지 만들어주게 되어서 좀 그런 보람찬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그 이제 뭐 선도나 그런 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인간으로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도와주는 거가 가장 쉽지 않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혹시 그 말씀하신 세 분의 발표자 중에서 조금 이제 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라거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 있으면 이제 그 짧게 한 1, 2분 정도씩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저희가 좀 대응과 예방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삭제 지원이든 모니터링이든 이게 예방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진짜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일단은 저는 조금 경찰 이제 수사기관에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제 피해자들을 또 저희보다 먼저 만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다고 하면 이 피해자의 치료 혹은 치유 회복을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아까처럼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신 것도 되게 좋은 사례였던 것 같고,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건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더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특화 상담소에 좀 연계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전원설 선생님요. 네.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거나 부모님이 안다거나 학교에 소문이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청소년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에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피해로 인지되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제가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가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모니터링 했었던 결과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누구나 채팅 어플에 들어가거나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이런 그 상황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어떤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그 청소년들을 좀 따뜻하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계속 이제 만나면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거가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늘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 훨씬 더 심각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여성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항상 명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가 명심하고 이것과 관련한 대책을 빨리빨리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들이거든요. 근데 이 남성들이 이렇게 어떤 여성의 성에 대해서 놀이개로 삼다거나 아니면 어떤 재물 영리 목적으로 어떤 재물화를 시킨다는 어떤 그러한 가치관에서 이런 범죄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사회에서 올바른 성 가치관을 좀 정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 어떤 교육 환경, 어떤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어떤 성적 착취물, 불법 동영상 착취물을 한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워도 끝나지 않으니까 내가 죽어야 끝나려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놀잇감으로, 심지어 그런 불법 유포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죽고 나면 오히려 죽은 그 여자 그 영상 없냐라고 물어보고 구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는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가 왜 이렇게 한국 사회는 참 많을까, 그런 생각이 참 아쉽게 듭니다. 얼마 전에도 그 다크웹이라고 마약이나 그렇게 그런 거 막 거래되고 하는 그런 조금 보통 인터넷과는 다른 그런 그 웹에서는 웰컴 투 비디오의 손종우라는 사람 이름 들으셨죠? 이렇게 아동 성착취물 300여 개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조사했는데 300여 개 중에서 거기서 한국인이 223명이었대요. 한국인이 제작한 그 영상물이 사람이 223개라고 했던가, 그랬던 거가 223명이라고 했던가, 이제 성착취물의 그 종류가 223개라고 했던가, 아무튼 압도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러한 세계가 왜 한국에서 가능하게 되었을까? 정보화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말 그만하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시청자가 댓글을 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양태라고 쓰신 분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박경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동일한 개인 인권을 고려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범죄가 되는지 기준도 모르고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삭제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도 심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강봉 디지털 성범죄는 없어져야 하겠지만 학교에서 수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듯함. 조금 아까 경위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나 의식 변화와 관계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럭키 피해자가 말할 수 없는 환경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그 개선이 필요합니다. 양봉선 피해자들의 인권은 꼭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환 피해를 입고 보장받아야 될 권리들이 있는데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춘 이란 이름으로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성세대 인식 개선과 변화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럭키란 분이 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의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또 사회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첫날은 저희 세션 하나밖에 없어서 또 이제 내일 또 계속 행사가 이어지니까 내일도 많은 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선생님과 바쁜데 여기 또 토론자로 와주신 경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